미중 양국 정상이 2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뉴스타트 종료로 핵무기 보유 간 군비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의 통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나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양쪽 다 내부 문제로 피곤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네소타 아이스 이민단 수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고요. 네. 또 시 주석도 지금 장유샤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숙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편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통화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휴전,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 네. 재개, 그다음에 히토류 수출 정단 이걸 유예하고, 그리고 이제 올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시진핑 주석을 올해 미국 국빈 방문 그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휴전은 뭐 전투가 끝난 건 아니고요. 휴전 모드로 들어가기로 했고, 그러니까 양측 다 내부 문제가 별로 그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확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그렇게 중국과 나를 세우고 지금 이제 그 선거 때문에 중요한 선거 때문에 네. 이제 더 격화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도와주지 않거든요, 말로.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 연말에 NSS 미국 안보전략서, 이번에 NDS 국방전략서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판 수준이 현재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 간의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의 구도가 사라진 건 아닌데 네. 적어도 당분간은 휴전 모드로 유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휴전 모드를 이어가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서 석유나 가스 중국이 사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게 무기 팔지 말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걸 보면 뭐 분위기는 좋았지만 전혀 다른 초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자기들 할 말만 하고 합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좀 이견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한 말만 얘기합니다. 들은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성과가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진정시키고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국가를 일단은 영향권에 뒀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네수엘라 석유가 그동안 한 80%가량이 중국으로 갔거든요. 네. 그 중국 타격이 있죠. 뭐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됐지만 중국 수입량에. 그다음에 지금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의 석유도 한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중국,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대신 사가라. 우리 영향권에 들어와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만이 돈이 있어도 무기를 못 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하를 팔거나 중고를 팔거나 네. 그게 대만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을 자극할 만한 수준의 무기들을, 공격형 무기들, 독침에 해당하는 무기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얘기를 한 거죠, 원하는 것들을.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핵심 광물에 대한 이게 무역 블록을 만들겠다라고 한 걸 보면 지금 중국한테 히토류나 이런 걸 다 저쪽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벌써 1년 지났는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핵심 광물, 히토류라든지 주요 광물들 공급망을 만들 수 있으면 벌써 만들었겠죠. 그 1년에는 안 되거든. 1년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만 보더라도 매장량의 한 60, 70% 공급망까지 치면은, 왜냐하면 히토류는 알려진 대로 정제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이 오염이 많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걸 중국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히토류가 있다 해도 이 상황에서는 정제하려면 중국에 보내야 돼요. 아하. 그런 상황인데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건 당연히 맞는데 그러나 일본도 낮춘다고 낮춰도 지금 한 5, 60% 이상은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지만 네.
또 그 의도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동맹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맹 등을 치고 있거든요. 그린란드. 그렇죠. 그린란드 포함해서 네. 동맹의 신뢰를 얻어야만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쉽지 않은 과제에다가 동맹국들도 미국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탄력이 붙지 않는 거죠 지금.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보통 같은 날 전화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시베리아 힘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동서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 두 개 한 30여 년간 규모지만은 네. 합치면 대략 한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에너지, 사실상 에너지 공동체예요.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공급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드론 같은 거 제작할 때 중국 부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중 정도 물품이라고 그래서 무기는 아니지만 네. 무기를 전환할 수 있는 물품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은 긴밀한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혹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이 러시아라는 뒷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리 논의를 거쳐서 조율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제 좀 주제를 넘겨서 뉴스타트의 종료 얘기로 넘어갈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에 맺은 조약이라고 하는데 먼저 조약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냉전 때는 뭐 서로 으르렁거리니까 네. 핵무기 많이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INF라고 그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에요. 네. 중거리는 이 사거리 5,500km까지 이 정도까지 전략인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9년에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 조약도 이제 상호 통제할 수 상황이 아니고 네. 이 뉴스타트는 뭐냐면 전략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ICBM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고. 그렇죠. 그거를 실전 배치해서 그러니까 탄두를 가지고 있는 거랑 실전에 운용할 수 있는 숫자랑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숫자를 약 한 700개 정도 내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던 건데 예. 이게 종료가 된 거죠. 종료가 됐는데 이때까지 미국이 러시아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유예하자, 연장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폐기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이미 폐기됐고 그러니까 ICBM 전략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협정까지도 이제 깨졌으니까 네. 지금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약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냉전 시대부터 이 양국은 핵무기를 많이 만드는데 서로 경쟁해 왔다가 조금씩 줄여갔는데 이 조약마저 없어지면 그럼 다시 핵무기로 또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 깰 때도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어기고 있다. 우리만 참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명분은 또 뭐냐면 지금 핵무기를 러시아, 미국이 합치면 전체 핵무기의 한 85에서 9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중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핵보유국들이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쟤네들을 늘리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하. 이 입장이에요. 예. 이 입장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은 그렇게 중국이 핵무기를 늘려도 아직 미국의 10분의 1에서 한 7, 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핵무기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탄두수를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중국은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끼리만 조립할 소용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과거의 소련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유는 강력한 무력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핵무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즉 러시아의 지위가 확실히 약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돈이거든요. 네. 돈이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가 이상이.
그러니까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하면 러시아가 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소련이 몰락했던,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때 대탕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부터 시작 강력한 국방력을 강화하니까 네. 여기에 못 따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굽히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일에 정면 충돌한다, 네. 핵무기 경쟁으로 가면 미국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올해부터 매년 950억 달러 가량의 우리 국방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를 핵무기에만 씁니다. 핵무기 유지 보수 현대화. 네. 향후 10년간 거의 1조 달러를 쓸 계획이거든요. 러시아에 못 따라가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냐면 핵무기 자체도 있지만 핵무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은 계속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이게 다 핵무기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정면 충돌에 쓴다고 그러면 러시아는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는 정면으로 핵 경쟁을 간다고 그러면 러시아가 불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좀 더 연장하자고 얘기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줬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완전히 깨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유리한 새로운 협력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마 그 부분에 중국 너네도 같이 하자 그 이런 얘기죠. 부분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예. 중국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중국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억울하죠. 지네는 10개 갖고 있고 네. 나는 2개 갖고 있는데 똑같이 감축하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네. 중국까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지금 핵무기 중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을 따라가도 네. 핵무기에서 뭐 거의 10분의 1 최악의 경우는 한 7,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면 미국도 줄이고 러시아도 줄이면 자기도 또 줄여야 되거든요.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인 북한의 입장도 궁금한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약 종류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양쪽 다 영향을 받죠. 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니까 NPT 체제, 비확산 체제에 북한은 들어가 있다 탈퇴했고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거든요. 제재로 인해서. 근데 국제 핵 규범 체제가 저거는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 흔들리니까 북한으로서는 남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더 눈치를 안 보고 핵무기를 늘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국제 핵 규범 체제라고 하는 게 깨지면 지들이 깼지만 자기는 깨지만 남들이 깨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NPT 체제에서 거의 지구상에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인도는 이제 98년에 핵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때 경제력이 엉망이었거든요. 북한은 더 엉망의 상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진국 이상은 맘먹으면 금방 핵무기 만들거든요. 근데 안 만드는 이유는 만들어봤자 소용없고 못 쓰고 그다음에 만들 경우에는 제재가 오니까 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참고 있는데 이 NPT라고 하는 비확산 체제가 깨져버리면 이제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이제 약속 지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깼지만 이 규범 체계가 흔들리면 남들도 가지게 된다. 그 대한민국은 제일 먼저 가질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죠. 깨지면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면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예. 북한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전면과 후면에 대형 장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과거에 한번 비슷한 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장식물이 붙어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고차당대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동당 대회가 제일 큰 대회고요. 북한은 네. 당이 지배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 대표자를 뽑거든요. 노동당원이 수백만 명이니까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 군당에서 지금 대표자 선거가 있었고 본부당에서도 관련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곧 조만간 이제 구차당대회가 열린다. 이제 그 치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네. 예, 아마 설 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설 끼면 또 2월 16일에 설 연휴가 또 김정일 생일이거든요. 광명성절.
그러니까 그때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일단 설 직전이 조금 더 유력한 상황이고 개최 시점이 이제 그런 준비 동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당대회 이후에 최고인문회의를 통해서 주석제가 부활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직 그냥 추측이죠. 추측. 추측이죠. 다만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네. 이번에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이잖아요. 네. 광명성은 존재하지도 않는 별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다음에 김일성 생일 태양절 이런 용어들을 점점 지워와요. 물론 달력엔 써 있어요. 태양절, 광명성절. 이번에 광명성절도 이번에 경축연회도 그냥 광명성을 뺐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대지우기. 그러면서 김정은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우상화는 선대인 김정일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은 직함이 주석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정일도 네. 그 주석직 승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너무나 본인의 우상화, 그 다음에 이런 그 권력 장악, 권력 강화 이런 걸 하니까 네. 그럼 마지막 남은 주석을 이번에 챙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는데 유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만약 그렇게 본인이 주석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는 또 다른 의미겠죠? 이제 최고 정점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위상에 올라가는 거죠. 아버지도 못 갔던. 근데 이런 주석직 승계 여부는 모르지만 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북한에서 김일성은 태양으로 신비화하고 태양절이죠. 김정일은 별이거든요. 네. 광명절. 그래서 주체조선의 태양 그러면 김일성이었습니다. 표가. 주체조선의 태양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표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도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일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표로는 나와요. 아. 그 화면 조선영 텔레비전에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총비서 만세 이렇게. 그다음에 노동신문에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는데 노동신문이 쓴 건 아닌데 네. 조청년이나 중국 동포들이 보낸 편지를 전면에 싣거든요. 거기에는 나와요. 아.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배경으로 나온다 이거죠. 네. 이렇게 표로. 그렇게 보면 주석지까지 넘보는 거 아니냐. 마지막 단축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네. 또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도 남한의 드라마 그리고 K-팝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걸리게 될 경우에 처벌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남북관계 좋을 때 그때 우리식 노래 여기서 올라간 노래들을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그걸 연변가요라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연변에서 CD가 들어왔으니까 연변 쪽에서 연변가요라고. 그런 예. 거야. 네. 그러면서 그때도 벌써 한 15년 전 내외 얘긴데도 그때 젊은이들이 15년, 20년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미 남한 노래 한두 곡 못 부르면은 북한에서 좀 모자란 친구들을 한 세대 뒤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때 이미 그런 표현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들어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북한이 장마당 세대다 그러잖아요. 네. 그건 옛날 얘기라고 말합니다. 아, 한류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한류.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답니다. 안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면 되고 네. 북한 내부 문건을 몇 년 전입니다만 보면은 어느 도시라고 어느 도시는 명확히 안 나왔는데 학생들이 불법 녹화물 USB죠. 그거를 자수한 사례가 6천 건으로 나와요. 한 도시에서요. 내부 문건에 보면. 네. 그 정도니까 한류는 완전히 확산돼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걸 막으려고 반동수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군중신고법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보면 사형입니다. 최고형은. 그러니까 단순 시청만 해도 한 10년, 15년형. 네. 그다음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면 처형이고 심지어 청소년까지 처형된 사례들이 증거보다는 탈북민들 와서 진술한 내용으로는 몇 번 확인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북한에 퍼져 있는 이 한류 확산은 생각보다 크다.
우리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한테 부모님이 보지 말라 그러면 안 보나요? 어떻게든 보거든요. 그렇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중 이야기와 북한 이야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